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고민과 후회라는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삶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이제라도 삶을 고쳤을 수는 없는 것일까? 하지만 지난 생은 절대 뜻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삶을 고친다는 건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긍정하고 부끄러운 자신과 화해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바꿀 가장 단단한 연장, 철학을 불러와야만 합니다. 남의 것을 도구로 삼았지만 남의 것이 아닌 자기 내면의 바다를 만났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삶을 고쳐 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삶을 고친다는 건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일이다. 이제라도 삶을 고쳤을 수 있다면입니다. 이 책에는 동서양 철학자들이 제시한 30개의 철학 솔루션이 담겨 있는데요.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철학을 연장의 도구로 삼아 불안과 두려움을 끊어내고 삶을 고쳤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읽는다고 해서 삶이 즉시 바뀌지는 않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 삶의 전략을 재정립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철학을 근거로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을 꼼꼼하게 안내하고 있어 독자들이 자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자꾸만 내 탓을 하게 될 때. 바리흐 스피노자. 자학은 남 탓보다 나쁘다. 부럽다. 지나간 것을 두고 웬만하면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 이를테면 어제까지 사랑했던 상대와 오늘 헤어져도 며칠 여행 다녀오면 깔끔하게 잊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행 중에 만난 사람과 다시 사랑에 빠질 수 있는 사람. 하지만 이들과 같은 복이 없는 사람들에게 후회는 삶을 지배하는 몇 개의 대표적인 감정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런데 후회하는 이들이 보이는 태도는 대략 두 가지다. 늘 남의 탓을 하거나 스스로를 탓하거나. 당신의 후회는 어떤 종류인가? 남탓부류는 어디서든 뒷담화를 시끄럽게 늘어놓기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혹은 서운함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우린 최소한의 공감을 표하는 데 에너지를 소모해야 한다. 이 부류는 문제가 잠잠해지면 또 다른 후회와 그에 딸린 뒷담화가 이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 기왕에 할 후회라면 자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 탓 부류가 더 낫다. 하지만 후회가 자책으로 나아가 자학으로 진화하게 되면 남 탓으로 스트레스를 날리는 것보다 오히려 퇴행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내면의 상처 때문인데 자학은 보이지 않는 상처를 더 깊숙이 밀어넣는다. 그런 우리에게 바리흐 스피노자가 전하는 메시지는 이 흔적을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로빈 윌리엄스와 맷 데이먼이 출연한 굿윌 헌팅은 무의식에 자리 잡은 자책감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영화다. 나는 당시 윌리엄스의 오랜 팬이었고 데이먼이 학창시절에 직접 각본을 썼다는 이 작품을 감명 깊게 보았다. 최고의 명대사인 It's not your fault.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는 마치 스피노자가 우리에게 건네는 메시지와 같다. 천재적인 두뇌를 가진 윌 헌팅은
폭력을 일삼는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 받은 상처로 인해 세상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반항아다. MIT 대학에서 청소부로 일하던 윌의 천재적인 재능을 알게 된 수학과 교수는 그를 수학자로 키우려고 했지만 윌은 정신적, 심리적인 문제, 폭력적인 성향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좌절한다. 그러자 교수는 그를 심리학 교수인 숀에게 보내 정기적인 심리 치료를 받게 한다. 숀을 만난 후 조금씩 바뀌어 가던 윌은 어느 날 자신의 콤플렉스로 인한 불화로 여자친구와의 이별을 겪고 방황한다. 그러던 중 약속된 상담일에 숀을 찾아갔다. 윌의 상황을 들은 숀은 힘들어하는 윌을 치료하기 위해 그가 갖고 있던 회한, 좀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자책감을 풀어주려고 한다. 그리고 윌에 대한 그동안의 심리 데이터와 보고서를 내팽개치고는 마음을 열 때까지 이 말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그동안 윌의 치료를 위해 수집한 자료와 거창한 심리 이론이 아니라 이 짧은 문장 하나가 윌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을 괴롭혔던 자책감에서 벗어나게 해준 것이다. 인간은 자유롭다고 착각한다. 그런데 내면의 깊은 상처와 콤플렉스를 갖게 된 게 윌의 잘못이 아니라면 누구의 탓이란 말인가? 아버지나 불우한 환경 탓일까? 1차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테지만 스피노자의 철학은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한다. 윌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윌이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도, 그런 환경 속에 배움을 갖지 못했던 것도, 그리고 우연인 듯 보이는 사건으로 천재성이 드러난 교수의 선택을 받은 것도, 하버드대생 여자친구를 사귀다 콤플렉스가 발동되어 헤어지게 된 것도 윌의 의지와 무관하게 펼쳐진 스토리가 된다. 그래서 흔히 스피노자의 철학에 자유의지는 없다고 이야기한다. 영화 속 심리학 교수 숀 역을 만약 스피노자가 맡았다면 윌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너의 의지와 무관하게 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네 잘못이 아니야.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야. 보통 우리는 일이 지나간 다음에 습관처럼 그때 그렇게 했었어야 했는데 라며 후회한다. 그건 내 의지에 따라 다르게 선택할 수도 있었다고, 즉 나에게 자유의지가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명은 내 손을 떠나 있다.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이렇게 썼다. 인간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착각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여러 욕망과 충동이 생기는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꿈에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까닭. 우리가 그럴 수 있었다고, 그래서 내 삶이 바뀔 수 있었다고, 그랬다면 내가 지금처럼 궁색하지 않았을 거라고 착각하는 건 실제 그때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했던 원인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 스피노자가 말하는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그 원인은 무엇이란 말인가? 이걸 이야기하려면 스피노자보다 먼저 살았던 데카르트를 잠시 언급해야 한다. 그는 세상을 두 가지로 단순하게 분류했는데, 하나는 정신, 이른바 사유실체,
다른 하나는 물체, 이른바 연장실체이다. 연장은 망치 같은 걸 떠올리겠지만 공간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이를테면 인간은 정신과 육체 두 가지 실체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 두 실체는 하느님이 창조했으니 결국 데카르트는 세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것이다. 정신, 물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창조한 신. 스피노자는 데카르트의 발상을 이으면서도 세 존재의 상호 구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여기서 실체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존재하는 걸 의미한다. 스피노자는 신 말고 그런 존재는 없기 때문에 정신과 물체를 신과 독립적인 실체로 설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스피노자는 신을 유일 실체로 놓고 새로운 세계를 그려냈는데 정신과 물체는 신에 의존하는 것으로 신 안에 위치시키고 신의 속성이라고 부른 것이다. 이를테면 인간도 동물도 식물도 햄버거도 치킨이나 맥주도 인간이 만들어낸 스마트폰도 그리고 인간의 정신도 모두 신 안에 있다. 결국 스피노자가 말한 우리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 원인은 신 혹은 신의 섭니다. 신 안에 모든 것들을 넣었다는 것은 달리 말해 모든 것 안에는 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것을 신이 창조했고 그것들이 신의 섭리에 의해 펼쳐진다는 말과 모든 것 안에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니다. 후자가 사물들 사이의 관계성이 더 강한데 이것을 스피노자의 범신론이라고 한다. 스피노자는 이 범신론으로 사건과 사건 사이를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결했고 그 매듭을 느슨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당겨 묶었다. 스피노자는 후회하지 않는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1년이 되었다. 자연 그대로를 좋아하시며 좀처럼 병원에 가지 않으시던 분이다. 언제 한번 검진하러 가시죠. 말만 하고 실행하지 않았다.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요즘 식사를 하지 못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다. 어리석은 아들은 그제서야 병원으로 모셨고 위암 말기, 수술 불가, 3개월 여명이라는 귀가 멍해지는 정보들을 연이어 들어야만 했다. 평생 아프거나 불편한 것을 내색하지 않으셨던 아버지는 그날도 표정의 변화가 없으셨다. 그리고 10개월을 더 사셨다. 다른 모든 것이 건강하셨기에 수술의 시기를 놓쳤던 것이 두고두고 후회스러웠다. 그런데 정말 내 탓이 아닐까? 스피노자를 찾는 사람이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다. 과거 때문에, 미래 때문에 지금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다. 그의 철학은 지금 여기에 집중하게 한다. 어차피 과거든 미래든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을 희생시키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의 결정론은 후회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는 있지만 인생을 허무하게 만들 수도 있다. 만약 그냥 그런 이야기로 끝났다면 스피노자의 철학은 음울한 염세주의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다음 2가지 의무를 함께 이야기한다. 첫째, 부지런히 공부해서 인과관계를 파악하라. 모든 사물, 인간사 일들은 신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기에 그에 대해 아는 만큼 신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행복해진다. 이렇게 스피노자의 철학은 이성의 철학, 알의 철학이다. 그리고 그는 실패가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든다고 했다.
후회할 시간에 실패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현명한 자세다. 둘째, 지금 행복해져라. 에티카에는 인간의 여러 감정에 대한 스피노자의 해설이 있다. 그런데 단순성을 발휘하는 근대 철학자답게 스피노자는 온갖 감정들을 둘로 나눈다.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 기쁘고 즐거운 감정은 좋은 것이고 슬픈 감정은 나쁜 것이다. 사람은 원래 생명력을 지속하고 그 힘을 확장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기쁨의 감정은 그런 인간 본래의 모습에 맞는 감정이다. 반면 슬프면 축 처져서 생기가 없어지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명력을 감소시키므로 나쁘다. 물론 이 분류에서 후회는 나쁜 감정이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아버지와의 이별이 여전히 슬프다. 하지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나에게 주어진 의무이기에 지금으로 시선을 돌린다. 돌아가신 아버지도 아들의 자책을 원하지 않으시리라. 동양에도 과거와 미래에 매이지 않는 지금의 철학을 반영한 말이 있다. 진인사 대천명. 그렇게 지금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려 한다. 그리고 후회는 하지 않으련다. 부자가 되고 싶을 때 플라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가치란 이 무엇에 해당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먹기 위해 살아간다. 그런데 되도록 잘 먹기 위해 정말이지 너무나 힘들게 산다. 달리 말해 우리가 통상 추구하는 가치는 돈이다. 예전에 읽었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는 난 돈에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자신과 30분만 이야기하면 얼마나 스스로가 돈을 갈망하는 사람인지 알게 해줄 수 있다고 했다. 건방지게도 나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을 했다. 나와 30분만 이야기하면 실상 당신에게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줄 수 있다고. 내게 인간의 욕망을 잠재울 특별한 능력이 있을 리가. 다만 한 가지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혹시 당신은 돈보다 종이 한 장이라도 더 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있느냐고. 이 질문 역시 답을 요하지 않는 선문답의 선문에 해당한다.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고 머리를 굴리며 답을 찾는 과정에서 돈에 대한 열망이 조금이라도 잦아지는 효과를 준다. 돈에 환장한 사람도 나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대답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무가치해 보이는 대답은 인간의 또 다른 욕망인 명예를 훼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남들에게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어떤 가치 하나를 갖는다고 손해볼 일은 없다. 이에 대한 모티브를 얻기 위해 2400년 전 플라톤이 쓴 국가에 나오는 동굴의 비유를 살펴보자. 플라톤적 가치의 두 가지 특징. 어떤 이가 동굴 안에서 태어난 후 평생 빛이 들어오는 쪽을 보지 못하고 컴컴한 벽면 쪽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왔다고 가정하자. 그는 동굴의 입구 쪽에서 들어오는 빛에 의해 벽면에 보이는 그림자만을 보면서 살았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림자가 세상의 진짜라고 여겼다. 하지만 그것은 그림자, 즉 가짜에 불과하며 진짜 참된 세상은 반대 방향으로 나가야 볼 수 있다. 간단한 비유에서 숨어있는 개념 두 개를 추출해 보았다. 첫째, 회심.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 진짜라고 굳게 믿고 있는 무언가도 가짜일 수 있다는 것이다. 동굴의 실상을 알게 된 그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물론 이미 익숙하게 살아온 대로 동굴 속에서 계속 살다 죽을 수도 있다. 어차피 살다 죽는 것, 그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는가? 하지만 참 세상을 경험하려면, 다시 말해 동굴 바깥 사람이 되려면 과감히 방향을 바꾸어서 걷기 시작해야 한다. 둘째, 믿음. 동굴 속 사람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바깥 세상이 정말 있는지 아니면 떠도는 풍문인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굴이 길고 그 안이 여러 돌기둥이나 박쥐 등 난관을 뚫고 가야 하는 길이라면 쉬운 선택이 아닐 것이다. 열심히 갔는데 끝내 바깥 세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가진 기대와 쏟은 노력이 억울하지 않겠는가. 철학에 관심이 없어도 이데아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데아의 세계는 동굴 바깥 세상에 해당한다. 플라톤은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기고 동굴 속 사람들에게 회심하고 나오라고 했다. 그러나 요즘 얘기로 과학이 증명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플라톤의 이데아는 증명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다만 완전에 가까워질 뿐이다. 이데아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플라톤의 철학은 관념론이 된다. 동굴의 비유에서도 플라톤은 바깥 세상을 향해 최대한 가까이 가라고 했지 결국 바깥 세상을 보게 될 거라고 확언하지 않았다. 우리는 동굴 속 현실에서 결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고 다만 완전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이 이데아론이 후대 사람들에게 크게 먹힌 것을 보면 인간은 확실히 보이지 않는 완전한 것을 향한 동경의 성향이 있다. 과학적으로 검증되는 것이 아님에도 그런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종교와 윤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이데아론이 오늘의 우리에게 주는 대단한 힘이 있다. 그것은 삶의 방향, 즉 길을 제시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유물론의 시대라도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길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많다. 돈 이외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말이다. 철학이라는 장르를 찾아 이 책을 읽고 있는 독자분들도 아마 이 부류에 속할 것이다. 하나의 길이 더 필요하다. 플라톤적 가치에 대해 확인했으니 이제 돈이라는 가치와의 차이점을 생각해보자. 돈도 부지런해야 쓰고 다닐 수 있다. 사람을 늘 만난다든지 외톨이라도 틈날 때 비행기를 타고 떠난다든지 트렌디하게 한 박자 앞서 옷을 구매한다든지 3년마다 신형차로 바꾼다든지 유튜브에서 본 맛집을 찾아간다든지 남들보다 한 끼 더 먹는다든지 신형폰이 나오면 줄까지 서 있지는 않더라도 그 줄이 없어질 때쯤에는 대리점에 가 있는다든지 기왕 사색할 거 와인바 같은 데 앉아서 분위기 있게 한다든지 부지런하지 못한 나는 실상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돈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을 은연중에 늘 하면서 산다. 굳이 물어보면 왜 그런지 이유를 대기 어렵지만 나도 분명히 부자 아빠가 되고 싶다. 다만 철학으로 삶을 바라보면서 알게 된 게 있다. 유물론의 물은 바라면 바랄수록 불만이 쌓인다는 것이다. 그 물은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돈 500원은 구체적이지만
막연한 돈이나 부자라는 말은 오컴의 이론을 빌리자면 보편자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실체가 없는 말이다. 실체가 없으니 도달할 지점이 없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욕망으로 인한 불만은 중단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이데아의 추구는 물의 추구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아니어도 멋과 여유가 있는 사람의 완전체, 즉 이데아를 설정하고 그것을 추구한다고 가정해보자. 비록 돈이 없어도 결코 인색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생활 속에서 나름의 멋을 구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쓴다. 이데아론에 따르면 결코 그는 멋과 여유가 있는 사람의 완전체에 도달할 수 없지만 그에 가까운 사람이 될 것이다.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겠지만 그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불만을 느낄 일은 없다. 그 차이는 어디서 빚어지는 것일까? 멋과 여유는 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가치는 추구하면 할수록 만족감이 따라오는데 어떤 가치는 반대로 불만이 지속된다. 여기서 우리는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다. 물을 추구하는 삶만으로는 부족하다. 플라톤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돈과 명예처럼 우리의 본능이 가리키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그 무엇을 이데아로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모두는 돈을 추구한다. 그것은 나쁘지 않고 당연해 보인다. 삶을 진지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기도 하다. 하지만 모두가 추구하는 것, 모두가 가는 길은 길이 아니다. 그것 말고 당신이 걸어갈 하나의 길이 더 필요하다. 가진 게 너무 없다고 느낄 때, 장자. 그 없음을 활용하라. 포정과 노인의 없음 활용하기. 없음을 활용하는 감각이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장자의 포정해우라는 유명한 고사가 있다. 춘추 전국시대의 문해왕이 어느 날 포정이라는 백정이 소를 해치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그렇게 칼질을 잘하는지 물었다. 다음은 포정의 대답 중 일부다. 신은 단순한 기술보다 도를 추구합니다. 처음 소를 잡을 때는 온통 눈앞에 소만 보였었는데 3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소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정신으로 작업을 하지 눈으로 하지 않습니다. 포정은 이어서 설명한다. 평범한 백정이 달마다 칼을 가는 것은 무리하게 뼈를 가르기 때문이고 솜씨 좋은 백정이 1년마다 칼을 바꾸는 것은 살을 가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19년 동안 칼을 바꾸지 않은 것은 뼈마디에 빈 곳을 따라 가르기 때문이라고. 문해왕은 내 포정의 말을 듣고 양생하는 법을 배웠다라며 감탄했다. 임금이 알게 되었다는 양생, 즉 삶을 해치지 않고 보존하고 기르는 법은 무엇일까? 보통 노장 철학의 핵심을 무위자연이라고 하는데 고수가 되면 힘을 안 들이고도 신기를 발휘한다는 말이다. 물론 무위자연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 아니다. 포정은 3년 동안 무수히 많은 칼을 바꾸면서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 그런 후 포정이 발견한 것은 바로 없음의 틈새, 그리고 그 공간으로 이어진 길이었다. 또 장자에는 갈고리를 만드는 80살 된 노인 이야기가 나온다. 조금의 실수도 없는 노인을 보고 관리가 무슨 비결이 있는지 묻자 이렇게 말했다. 제가 지켜온 것이 있습니다. 20살 때부터 갈고리 만드는 것을 좋아해서
갈고리가 아니면 다른 것은 보지도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쓰이지 않는 것을 빌려서 유용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 노인의 비결은 그저 20살 때부터 갈고리 만드는 일 하나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실천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데 장자에 등장하는 기술자들은 포정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없음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다. 이 노인의 세계관은 갈고리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포괄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문장이 유용하게 쓰이는 것은 쓰이지 않는 것을 빌려서 유용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다. 무슨 뜻일까? 오직 갈고리 만드는 일 이외에는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음을 활용했기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달인이 될 수 있었다는 말이다. 포정과 노인은 당시 추앙받던 현자일 수도 있고 혹은 단순한 기술자인데 장자가 그들을 소재로 삼아 자신의 철학을 전개하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떻든 장자는 하는 것뿐 아니라 하지 않음을 포괄해서 사유하고 있다. 이런 패턴은 전통의 서양 철학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세계관이자 사유 방식이라고 하겠다. 내 것을 뺀 여집합 그려보기. 오늘날 우리는 당신은 가진 것이 없다라고 외치는 수많은 광고와 잡담 속에서 열등감과 자괴감에 내몰리고 있다. 매일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이렇고 저렇다 하면서 소유에 대한 이야기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만약 없음이 나와 세상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소라는 장자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다. 버리고 또 버리라는 노자의 다음 문구를 장자도 다시 말했다. 도를 실천한다는 건 매일 버리는 것이다. 버리고 또 버려서 무의에 이르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음이 없다. 이제 우리 집이 몇 평인지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인지만 이야기하지 말자. 포정처럼 갈고리 만드는 노인처럼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나머지 공간과 여백에 대한 것을 우리 삶에 가지고 오자. 없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더 가진 누군가가 보고 정신승리라고 비웃을 수도 있다. 그럼 아주 잘 지적하는 것인데 인간은 어차피 정신적인 존재고 역사 속의 철학자들은 모두 정신승리를 위해서 싸웠다. 정신승리를 계속해보자.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고 맛집을 아무리 검색해봐야 하루 4끼 이상 먹을 수는 없고 부자든 아니든 비슷한 비행기에서 좌석만 나누어 가질 뿐이다. 그러니 가진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가끔은 그것을 뺀 나머지에 대해 생각해보자. 이상하게도 가진 것은 그대로인데 당신의 삶은 분명히 더 자유롭고 넉넉해질 것이다. 예민한 내가 싫을 때, 존 스튜어트 밀. 당신이 더 행복하다. 요즘 예민하다는 말은 까탈스럽다는 느낌을 주어서 대인관계에 좀 문제가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 말고 내적으로도 고민이 많고 상처도 잘 받아서 행복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윤동주는 어떤가? 그는 불행한가? 예민함과 행복의 상관관계를 따져보기 전에 감정을 좀 더 구체화하려 한다. 존 스튜어트 밀은 즐거움의 감정을 단순한 만족감과 행복으로 구분했다. 만족하는 돼지보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인간이 낫다. 또 만족하는 바보보다 불만을 느끼는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것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스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에 적용해 보면 부끄럼은 불만에, 시인은 불만을 느끼는 소크라테스에 해당할 것이다. 밀은 즐거움에서 계급을 나누는데 비록 배부르고 등따스한 만족이 없다 하더라도 불만족 가운데 차원 높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다. 그 무언가가 바로 밀이 염두에 둔 궁극적인 행복인데 밀은 이 문장에서 은연중 우리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돼지가 될 것인가, 소크라테스가 될 것인가. 만족과 행복이 다른 두 가지 이유. 미리 행복과 만족의 감정을 구분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공리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리주의는 즐거움이 있는 상태 또는 고통이 없는 상태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나눈다. 어떤 행동이든 그런 상태를 만들거나 강화하면 옳은 것이 되고 반대의 상태를 낳을수록 옳지 못한 것이 된다. 그래서 창시자인 제러미 벤담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즉 행복의 총량을 계산해 보자고 제안했다. 참으로 간단 명료하지 않은가. 그때까지 복잡하고 난해한 철학에 시달린 사람들은 이 이론을 듣고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벤담의 후계자인 밀은 즐거움에도 격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평가할 때는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 오직 양만 따져보는 건 곤란하다고 말했다. 밀과 같은 이른바 질적 공리주의자에게는 행복이라고 다 같은 행복이 아니고 즐거움이라고 다 같은 즐거움이 아니다. 밀은 이 가운데 급이 좀 떨어지는 것을 만족이라고 표현했다. 사실 우리는 의식하지 않았을 뿐이지 만족과 행복의 차이에 대해 어릴 때부터 많이 경험해왔다. 이를테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으로 이해해 볼 때 게임을 계속하면 즐거움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실증이 나기 마련이다. 그 상태에서 관성으로 계속하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한심함까지 느끼게 된다. 그러니 게임의 즐거움이 과연 진정한 행복인지 물어보면 주저하게 된다. 이 즐거움의 지속성은 공리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몇 가지 기준 중 하나다. 물론 미리 살았던 시대에는 온라인 게임 중독이 없었으니 그가 게임을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독서에 대해서는 이야기했다. 독서는 아무리 지속해도 자괴감에 빠지지 않는 즐거움을 준다고. 만족과 행복을 가르는 또 다른 기준은 즐거움을 향유하는 자의 능력의 차이다. 미래 기준에서 행복은 아무나 추구할 수 없다. 아무나 추구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고 특별한 이들만 추구하는 즐거움이 있다? 행복과 만족은 전혀 다르다. 즐거움을 향유하는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손쉽게 만족을 느낀다. 반면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도달할 수 있는 행복은 언제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불완전한 것을 감내할 만하다면 그는 그것을 참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만족의 예를 떠올려 보자. 둘이서 서울의 40평대 아파트에서 살며 명품 옷을 입고 벤츠를 타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며 TV에서 소개된 맛집을 찾아가서 먹으면 누구나 입이 즐겁다. 이처럼 만족감을 느끼는 데는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 쉽게 얻지 못해서 그렇지 주어만 진다면 그것을 향유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겠는가. 반면 만족보다 높은 차원의 즐거움,
즉 행복은 아무나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 어떤 가치를 가슴에 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가치가 가리키는 차원에 도달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당연히 현실에서 불완전함을 느낀다. 불완전함은 묻어나지 않고 예민한 사람일수록 크게 느끼게 되는데, 다시 말해 어떤 상황에서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밀에 따르면 수준이 높은 사람은 그럼에도 그 불편한 상황을 인내할 줄 안다. 행복하려면 가치를 품어야 한다. 그런데 공리주의는 동기보다 결과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런 인내의 열매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인내하면 될까?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그 상황을 인내하고 언젠가 추구하던 것을 이루면 끝내 만족하게 될까?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현실에서 죽음의 독배를 든 순간 그는 여전히 만족이 아닌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 부끄러워하는 윤동주는 그 순수함의 열망으로 언젠가 부끄럼을 벗어나게 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28이라는 짧은 생을 살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는 사는 날까지 부끄러움을 간직하며 살았을 것이다. 그들은 추구하는 가치가 있었고 게다가 예민했기 때문에 인내하고 노력하더라도 늘 만족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미래 관점에서 행복했을 것이다. 행복을 위해 어떤 가치를 품어야 할까? 미래 공리주의를 읽어보면 행복을 향유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대체로 지적, 도덕적, 종교적 성격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아이와 다음에 낭송할 십자가의 한 대목을 보면 그 가치의 성격을 느낄 수 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십자가. 시인은 괴롭지만 행복한 사나이를 꿈꾸고 있다. 예민함의 나를 어디로 향하게 할 것인가? 예민한 것은 그 자체에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며 굳이 노력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 예민함과 섬세함을 어떤 방향에 배치하느냐는 그 사람을 단지 불만에 빠진 사람으로 만들 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원이 높은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다. 보통 예민한 사람에게 하는 조언이 단순하게 생각해이다. 그러나 인문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것은 좋은 해법이 아니다. 사람은 단순하게 살자고 다짐한다고 단순해지지 않고 예민해지지 말자고 해서 그 감각이 두루뭉술해지지 않기 때문이다. 위층 사람의 발자국 소리를 의식하지 않겠다고 다짐할수록 그 소리가 더 크게 느껴지는 법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예민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차라리 예민함의 감각을 아파트 위층보다 더 높은 곳에 배치하는 편이 낫다. 만약 당신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차원 높은 삶을 결단한다면 예민함은 당신의 등급을 끌어올릴 것이고 비록 불만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미래 분석을 따르자면 인간의 본성은 한번 올라가면 낮은 곳으로 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능력이 월등한 존재일수록 보통 사람보다 더 예민하게 고통을 느낄 뿐 아니라 고통을 당하기도 훨씬 쉽다. 이런 어려움에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낮은 등급의 삶의 방식에 빠져들 생각을 결코 하지 않는다. 행복을 향유하는 것은 능력의 문제이고 차원 높은 삶의 맛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은 비록 고통을 느낄지라도 결코 예민함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한 번 소크라테스가 된 사람이 결코 돼지가 될 리 없듯이.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